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은 컴구 여기 생능출판사의 컴퓨터 구조론이에요. 구조론 책인데 사실 만호책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책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기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용을 어떻게 변형하고 어떤 전제 조건들을 까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요것들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1장은 너무 조금, 1장은 그냥 실제 컴퓨터 개론이 나와서 넘어가고요.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구조와 기능. 네, 기본 구조, 명령어 실행, 파이프라이닝, 세트 이렇게 네 파트가 있네요. 자, 명령어 인출. 우리가 패치라고 부르는 거죠. 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읽어 온다입니다. 온다. 읽어 오는 것까지만 패치가 되고요. 해독은 디코드라고 하죠. 디코드, 해석하는 거죠. 이 명령어가 뭘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해석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인출은 명령어를 해독하고 나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명령어라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처리, 실제로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서 연산하는 거고요. 쓰기는 스토어, 저장하는 경우. 그래서 명령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자, CPU의 기본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CPU는, 자, 여기 CPU입니다. 여기 CPU예요. CPU는 뭐뭐 되어 있느냐? 연산장치하고 제어장치. ALU라고 하고, 이거는 CU라고 부르죠. 컨트롤 유닛, CU라고 그러고, ALU 연산장치. 이거는 아리스메틱, 산술적인 연산, 로직,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유닛, 그래서 ALU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 주소를 나르는 주소 버스와 데이터를 나누는 데이터 버스. 그리고 제어 유닛에서 나오는 제어 신호를 가지고 제어 신호를 날아주는 제어 버스가 있습니다. 자, CPU 내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산술, 논리, ALU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술 장치와 논리 연산으로.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학습속도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 그래서 하드가 있고 램,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되죠.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캐시는 레지스터는 조금 싸고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CPU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수는 제한되어 있다. 특수목적용 레지스터하고 범용 레지스터, 일반 목적. 제어 유닛은 컨트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CPU 내부 버스, ALU와 레지스터 간에 우리가 커먼 버스 해서 이렇게 만원책에서 봤던 거 있죠? 그게 CPU 내부 버스예요. 죄송합니다. 뭘 먹느라고. 자, 명령어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명령어 사이클. CPU가 한 개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까지 필요한 전체 처리 과정으로서 CPU가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한 순간부터 전원이 꺼지거나 회복 기능을 컴퓨터가 전원이 켜져서 계속 뭔가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하죠. 명령어 사이클은 패치,
디코드, 실행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하고요. 자, 두 개의 부사이클들로 분리된다. 인출과 실행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인출과 실행. 자, 시작한 명령어를 뽑아와서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명령어를 뽑아와서 실행하고 이 연산을 계속합니다. CPU는. 자, 이런 연산들을 위해서 필요한 레지스터들. 첫째가 PC. PC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실행 인출할 명령어의 주소 또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PC는 항상 CPU가 지금 뭔가 실행하고 있으면 PC는 항상 그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예요. 다음 실행할.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분기 명령어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목적지 주소로 갱신된다. 분기 BSA 이런 명령어는 명령어 자체에 PC에다가 AR 값을 집어넣는 연산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디로 분기할지 알아야 되니까 명령어를 쭉 읽어왔을 때 뒤에 있는 AR 값을 BSA의 마지막 값이 이거예요. 마지막 명령어가 저렇게 집어넣어서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바꿔줘 놓는 거죠. 그래서 항상 PC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다. 자, 그 다음에 누산기. 우리말로 누산기라고 그러고, 어큐뮬레이터, AC라고 부르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여러분, 커먼버스 보면 ALU가 있고요. ALU의 결과치가 AC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C가 다시 이렇게 ALU로도 들어갈 수 있고, 버스에 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DR에서 이렇게 ALU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U 연산은 DR에 있는 값과 AC에 있는 값, 이걸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죠. 자, 명령어 레지스터는 가장 최근에 인출된 명령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다. 주소 레지스터, AR이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MAR이라고 하네요. 버퍼 레지스터는 BR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MBR, 메모리라고 들어있는, 이게 기억장치, 좀 그러네요. 네, 그냥 AR, BR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통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네, 그림이 만호책이 훨씬 눈에 확 들어오죠.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네. 기억장치, 이건 램이에요, 램. 램이거나 뭐 디스크일 수도 있겠네요. 하드디스크. 그러면, 네, 명령어 인스트럭션. 자, 명령어를 읽어와서 BR에서 IR로 가고, 여기서 해석하고, 요거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연산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BC값 있고, 필요한 애들은 다 있네요. 근데 조금 예쁘진 않네요. 패치 사이클 보겠습니다. 패치. 자, PC를 주소에 넣고, 그죠? 왜? 메모리에서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값을 BR에 넣고요. PC는 하나 증가하고, 그다음에 BR은 IR에 넣고. 좀 요게, 만호책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연산이 나오면요. 책에 코드를 다 써줍니다.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에다가 이 책의 패치 연산은, 아니, 이 컴퓨터의 패치 연산은 이렇게 수행된다.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시면 됩니다. PC가 다음 실행할 명령의 주소잖아요. 그래서 다음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AR에 넣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요게, 이 앞에 있는 M이 메모리란 뜻이에요. 자, 메모리의 주소, 위치. 그
그럼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MAR 주소 위치 있는 값을 꺼내서 BR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라. 우리 만화책은 여기가 IR로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BR을 한번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도 보시면, 그림도 보시면 밖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렇게 IR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림을 볼 때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들어갈 때 항상 BR을 거쳐서,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갈 때 무조건 뭐 IR을 가든 AC를 가든 뭐 PC를 가든 항상 BR을 거쳐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BR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림 뭐 정말 문제될 게 없어서 출제는 이렇게 냈다.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PC는 여기 써놓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죠. PC 값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PC는 AR밖에 못 가죠. 자, 그러면 MAR에다가 PC를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요 MAR 주소를 가지고 주소 버스가 어디로 가요? 기억장치로 오죠? 와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그걸 무조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BR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만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그림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반드시 분석해야 돼요. 그쵸. 어차피 PC는 전달할 수 있는 데가 AR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얘는 AR은 주소버스에 밖에 실을 게 없구나. AR 주소버스에 실고, 데이터를 갖고 오면 기억장치가 데이터버스에 실을 테고, 이 데이터버스에 실린 애가 BR로 날라올 테고, BR이 IR로 날라와서 명령어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BR까지 썼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IR에다가 MBR 요걸 써줘야 실제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메모리 즐거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GHz CPU가 1GHz라는 얘기는 1초에 1기가번 움직인다는 얘기가 하잖아요. 1기가의 타임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T0, T1, T2 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요 클럭 얘가 1기가라는 얘기는 1기가번. 그러면 자, K 메가 기가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그러니까 1GHz 분의 1 이렇게 하면 10의 9승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죠. 자, 지금 요거 1GHz 분의 1이 클럭 한 번 튈 때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저기 제일 위에 보세요. 수학이 조금, 산수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자, 1초에 1기가번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움직일 때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요. 1GHz X는 1이 되고 X는 1GHz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하면 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건 뭐라고 부르죠? 미리세크. 이거는 마이크로세크. 이거는 나노세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한 클럭 주기는 1 나노세크다.
근데 지금 인추 사이클 같은 경우는 3클럭이 필요하니까요. 3나노세크가 소요된다. 그 얘기죠. 어이쿠. 친절하게 또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네요. 네. PPT가 좋군요. 네. 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실행 사이클. CPU는 실행 사이클 동안 명령어 코드를 해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산들을 수행한다. 해독한 결과가 오퍼랜드, P연산자를 필요로 하는 거면 P연산자를 가지고 오고, 뭐 레지스터 연산이면 레지스터 하고, 입출력이면 입출력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이라고 불러요. GPU가 수행하는 연산들의 종류. 데이터를 이동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뭐에 따라 실행돼? 오피 코드에 따라 실행된다. 그래서, 네. 오피 코드와 오퍼랜드 주소. 여긴 주소 부분이겠죠? 오피 코드하고. 자, 요게 지금 IR이에요, IR. IR에 들어있는 애. 그럼 디코드 한다는 얘기는 연산 코드 끊어서 얘가 덧셈인지 뺄셈인지 곱셈인지 나눌셈인지 뭐 점프인지 브랜치인지 조사하고요. 덧셈이다. 어떤 산술적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와 연산을 수행할지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곳이 여기 주소, 오퍼랜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IR의 주소 부분을 MAR에 집어넣고 또 MAR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BR에 갖고 와서 BR을 AC로. 만화책에서는 이렇게 BR을 AC로가 바로가 안 되죠. 바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버스를 같이 쓰니까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만화책에 커먼 버스를 보면요. ALU가 있죠. ALU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항상 어디를 거치냐면 DR을 거쳐요. DR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 결과가 AC로 들어가는데 AC가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BR이 AC로 바로 가네요. 그러면 BR이 거의 그 만화책의 DR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R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약간 다르지만 그냥 버퍼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명령어는 자, 얘를 이제 저장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STA하고 주소 3742 이렇게 나오면 자, 얘가 저장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장 위치. 그래서 저장 위치 값이니까 주소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값은 BR에 넣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AR. 그럼 여기가 3742 이렇게 되겠죠? 3742번지에다가 BR에 있는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이제 5월이니까 이 정도는 뭐 해석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명령어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코드들이 마이크로 연산으로 분명히 주어집니다. 다 그냥 뭐 STA 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마이크로 명령어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명령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석하고 이 단계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그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d 명령어가 있습니다. add.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AC 내용과 더하고 그 결과를 다시 AC에 저장한다. 아까 얘기했죠? ALU의 연산은 항상, 자, ALU에서 연산이 끝난 애는 항상 AC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AC에 저장한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명령어에서 AR 주소를 넘기고 주소 위치에 있는 값을 BR로 가져오고 BR과 AC를 더해서 다시 AC로 저장한다. add 명령. 만호책하고는 약간 다르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컴구 책이 만호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호책도 있고 뭐 다른 책 외국 서적도 다른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책들에서 뭐가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다양한 해석 방법들을 다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AR도 add도 이렇게 되고 점프 명령. 점프는 말 그대로 점프하는 거예요. 다음 실행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프 보세요. 자, 여기를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C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다음 실행할 명령어니까. 근데 점프 명령어는 그냥 야 여기 안 실행하고 여기 실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온 주소를 PC에다 집어넣어주면 다음 실행할 주소는 뭐예요? 이해가 되겠죠. 여기 IR의 주소값 여기 다음 주소 다음 실행할 명령어 주소가 되는 거예요. 점프 시킨다는 건 PC 값만 바꾼다. 네, 뭐 복잡한 연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프 값만 바꾸면 명령어가 네, 실행할 명령어 위치가 점프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 이런 명령어가 있다고 쳐보면 로드는 1, 스토어는 2, add는 5, 점프는 8. 그 다음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있다. 현재 100번지를 내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번지. 자, 로드는 지금 assemble LDA 보통 이렇게 쓰죠. assemble로 나올 때는 LDA라고 쓰는데 로드라고 써 있긴 하네요. 자, 로드 250번지 있는 값을 읽어라. 이렇게 되면 얘가 실제로 컴퓨터가 실행하는 기계의 입장에서는 로드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 250 이렇게 되는 거고 add 같은 경우는 5번이라고 되니까 5, 251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자, 이해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걸 명령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00번지를 실행하고 있어요. 로드 명령을 실행했을 때 PC는 여기 와 있겠죠. PC의 값은 101인 거예요. 자, 101번지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PC 값은 102인 거고 얘를 실행하고 있으면 PC 값은 여기인 거죠. 점프 170 했다. 점프 170에 의해서 원래 여기 보시면 원래 103번을 실행할 때 PC는 104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게 103번지에 있는 게 점프가 됐든 뭐 프로그램 종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패치하고 나서 PC는 PC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 PC 값은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104를 가리키고 있어 현재. 근데 점프 명령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PC는 IR에 ADDR이라고 되어 있었죠. 어드레스는 170이잖아요. 여기 PC 값에 들어가니까 이 명령어가 끝나면 PC 값은 104였다가 어떻게 돼요? 170이 되죠. 바뀌는 거죠.
자, 10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인출해서 IR에 저장한다. 자, 10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뽑아서 IR에 저장한다. 네, 원래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BR에다가 이렇게 되죠. PC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R에다가 이렇게 되죠. 저 지금 이 PPT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지만, 네, 다 외워지는 거는 기본 논리가 만화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마이크로 연산들의 원리는 여러분 머리에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강사가 어떤 문제를 줬어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아, 내가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강사가 틀린 문제를 줬어요. 그걸 계속 풀어댑니다.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틀렸으니까, 문제가 틀렸으니까. 그걸 갖고 하루 종일 매달리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풀었는데 내가 푸는 과정이 틀리지 않았는데 뭔가 안 맞아요. 아, 문제가 틀렸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아, 작년에 또 들었고 그 전년도에 들었고 그 전년도에 들어서 아, 이 문제 뭐가 틀린 거야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있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외워서 모의고사 잘 나오는 거, 문제를 외워서 문제풀이 잘 푸는 거, 문제를 외워서 뭔가 잘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바뀌면 못 풀어요. 100% 못 풉니다. 물론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그렇게 파악하셨으면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 개념을 볼 시간이 없어서 난 문제를 봐. 문제를 외울 거야.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이해할 거야. 기본 개념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자, 명령을 인출해서 메모리 CPU로 갖고 왔어요. 레지스터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지금 2단계니까 인출하고 실행하죠. 실행하니까 250번지에 있는 값을 어디로? AC로 갖고 와라. 250번지에 0004가 있죠. 0004를 샥 갖고 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실행했더니 5에 251이에요. IR로 갖고 오고 251에 있는 3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그래서 명령어가 조금 다르다니까 이게. 자, BR에 넣고 덧셈. 근데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뭐야 이거? 조금 BR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좀 희한하네요. 하여튼 BR로 여기 중간에 BR을 거친다고 하세요. BR을 거쳐서 AC는 AC에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연산이 다시 어디로? AC로 저장된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연산 ALU 아까 제가 그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ALU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 그림으로 봐서 이렇게 자, 오른쪽에 버스가 있고 왼쪽에도 버스가 있는데 왼쪽에 버스는 ALU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DR로 들어오고 DR에 있는 값은 오른쪽 버스로도 실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C 값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C는 AC 플러스 MBR이라는 게 DR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DR로 본다면 이런 연산이 딱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DR로 가져오고 DR과 AC 값을 더한다. AL에서 연산이 수행되니까요. DR이 여기 실리고 AC가 여기 AL에 실 두 개가 딱 들어와서 연산이 되고 그게 다시 AC로 저장되는 연산이 지금 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7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명령을 실행 251번지에 저장해라. 얘를 실행하니까 0007을 251번지에 갖다 집어넣는 연산이다. 점프 연산은 보세요. 103번지를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PC는 얼마가 돼? 104가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104가 되는데 자, 점프 170 이렇게 돼서 얘를 딱 실행해버리면 자, PC에는 명령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소분만 올라가기 때문에 주소 0170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170번지로 점프한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실행 중에 CPU의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하고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인터럽트는 현재 명령을 쭉 처리하고 있으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 줄까지 실행하고 PC 값은 좀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까지 실행하고 인터럽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요게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요 PC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딘가에. 그 어딘가가 어디예요? 0번지 또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위치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여러분 만화책 보시면 그림 다 나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0번지로 점프하고요. 0번지로 점프하고 여기 1번지에 인터럽트 주소가 있어요. 1125번지 이렇게 있으면 자, 인터럽트 여기 명령을 쭉 수행하고 있다가 자, PC 값이 지금 750이에요. 이제 여기 실행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여기 실행 중에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가 딱 종료되면 어디로? 0번지로 점프해서 0번지에다가 750이라는 리턴 주소를 남기고 PC는 PC 플러스 1을 하니까요. 한 줄 내려오면 1125번지가 있죠. 그럼 1125번지로 점프 1125번지에 가서 쭉 실행하죠. 명령어를 쭉 실행하면 여기 제일 끝에 뭐 있어요? 간접 주소 BUN 빵 이렇게 써있죠. 그럼 간접 주소 0번지로 점프해서 0번지에 있는 주소 값으로 다시 점프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뭐 그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럽트가 i를 실행하고 있는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리턴 주소는 i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연산, 우리 뭐 예를 들면 패치 주기예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연산을 끝내고라는 건 자, 패치할 때 만약에 자, D0, T1, T2 여기 패치의 사이클이죠. 자, 패치 T1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자,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종료하고 그래서 패치를 종료하고 인터럽트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냐?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라는 건 패치를 해서 명령을 읽어오잖아요.
읽어온 이 명령어의 수행이 끝나고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줄, 여기 보시면 i번째가 만약에 add다. add 뭐 375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3751번지와 AC 값을 add해서 어떻게 하고 거기까지가 명령어의 끝입니다. 그걸 다 실행한 후에 인터럽트로 날아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 명령어를 다시 패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이크로 연산을 잘라서 거기까지는 아니고 써있는 현재 읽어온 현재 패치한 명령어가 종료될 때까지, 그게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현재 명령어를 수행하고 현재 명령어의 수행을 마치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인터럽트가 왔을 때 CPU는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에 중단되었던 원래 프로그램의 수행을 계속한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출 실행, 인터럽트 가능하냐? 이거 IEN, 그죠? 이게 0이면 누구도 인터럽트를 걸 수 없어 이런 얘기인데, 현재 인터럽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IEN이 0이 되겠죠? 자, 인터럽트 가능하니? IEN이 1일 때 가능해. 그럼 인터럽트가 걸렸니? 물어보는 거예요. 검사 및 처리 준비. 걸렸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인터럽트 사이클. PC를 BR에 넣고요. 네. 리턴 값을 스택에 넣는다는 얘기네요. 자, SP 포인터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스택은 원래 이게 메모리 스택이라 그렇구나. 메모리 스택은 넣고 증가하죠. 넣고 증가하기 때문에 자, 지금 SP가 빈 곳을 가리킨다는 가정인가 봐요. 빈 곳을 가리키고 있을 때 PC를 MBR에 넣고 AR에다가는 SP, 스택 포인터 값을 넣은 다음에 자, 스택 포인터 위치에다가 리턴 주소를 집어넣는 거죠. 0번째 넣지 않고 얘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책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게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해야 다음 또 들어올 때 SP가 증가돼서 들어가는데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상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인터럽트 중에 인터럽트가 또 올리면 이 SP 값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리턴 주소를 스택에 넣는 거예요. 자, SP가 999래요. 999번지에 저장된 애가 누구예요? 현재 로드 실행하고 있으니까 로드가 끝나면 인터럽트 가야 되니까 다음 실행한 애가 100일이죠. 여기다 100일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리고 650번지로 가서 650번지에 가서 명령어를 실행한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로드 250번지를 로드해서 놓고 로드가 종료되면 999번지에다 다음 실행을 명령할 주소 101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PC 값은 650이 되네요. 그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 CPU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는 새로운 인터럽트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CPU가 인터럽트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게 IENE 0 이런 얘기죠. 인터럽트 이네이블이에요. 이게 이네이블 뒤가 인터럽트 이네이블은 0. 인터럽트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시스템 운영상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도중에 중단할 수 없는 데이터 이주 출력 동작 등을 위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자, 주 프로그램 처리하고 있다가 쭉 처리하는 게 1번. 인터럽트 걸렸네. 2번. 인터럽트 도중에 또 다른 인터럽트가 걸렸네. 3번. 인터럽트 Y를 쭉 끝내고 돌아옵니다. 4번. 얘를 쭉 끝내고 돌아옵니다.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X를 위한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X를 처리하는 도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 Y로부터 인터럽트가 걸려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먹통에 응답 없으면 아무것도 안 눌리는데 컨트롤 할 때 딜리트는 또 눌려요. 왜 눌리냐면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래요. 걔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서 걔들을 먼저 실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자, 간접 사이클은 한 번 더 가는 거죠. 네, 원래 간접 자, 요거는 직접 사이클이죠. 직접 사이클 희한하게 만들었네요. 네. 직접 사이클이 아니네요. 네. 자, 원래는 IR 여기 주소에 있는 값을 넣고 그 값을 그냥 갖고 와서 뭔가를 하는 건데 뭐야 이거. 에이씨, 왜 희한하게 돼 있냐? 간접 사이클 아시죠? 네. 원래 add 250 이러면 250번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하는 건데 앞에 여길 때죠. 자, 앞에 1이야. 자, 간접 250 그러면 250번지에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자, 얘는 250번지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것이고 얘는 250번지에 480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갖고 와야 되는 건 480번지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선생님 조금 이상합니다. 왜 IR에다 갖고 올지 모르겠네요. 이건 보통 그래서 여기 만화책엔 여기 이렇게 써있죠. M이 두 번 써있죠. 메모리에 MAR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값 그럼 이게 지금 이 옆에 있는 예제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요. M에 M2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250번지에 있는 값이 480이잖아요. 그럼 결국 메모리 480번지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것들은 약간 보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주소를 갖고 왔어. 그럼 지금 요 그림대로 하면 자 250을 갖고 와요. 그 메모리 250번지에 있는 값 그랬더니 480이 왔어요. 그 480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직접 주소가 똑같이 되겠죠. 직접 주소 방식하고 똑같이 되긴 하는데 단계가 조금 지저분해요. 매우 지저분합니다.
자, 명령어 파이프라인 있네요. 파이프라이닝. CPU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CPU 내부 하드웨어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다. 인출 단계가 있고요.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 이런 거죠. 명령어가 쭉 있으면 첫 번째 명령어는 인출하고 실행하고 두 단계가 다 쓰이죠. 근데 첫 번째 단계 실행할 때 두 번째 명령어는 인출하고 두 번째 명령어 실행할 때 세 번째 인출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된 이렇게 실행 단계들을 갖게 되는 걸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얘기하죠. 2단계 파이프라이닝을 이용하면 처리 속도가 2배 향상된다. 두 단계 처리 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면 2배의 속도 향상을 얻지 못한다. 자, 이건 항상 파이프라이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장 긴 단계, 시간이 가장 긴 단계를 통해서 시간이 결정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계가 지금처럼 얘가 80이고 실행이 40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실행은 40이고 인출은 80이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자, 반대로 인출이 40이고 실행이 6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얘는 40, 얘는 60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출도 누구한테 맞춰요? 60에 맞춰야 돼요. 60에. 그래야 파이프라이닝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의 클럭스는 가장 긴 클럭에 맞춥니다. 그죠? 가장 긴 클럭에 맞춰서 단일 클럭으로 사용하죠.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세요. 만약에 클럭이 다른 상황을 그냥 쓴다. 인출이 40이고 실행이 60인데 그냥 이 40과 60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자, 실행이 60이라서 인출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얘가 60 타임 동안 60초 동안이라고 계산해보세요. 쉽게 60초 동안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이 처리하는 동안에 두 번째 명령어가 인출이 되잖아요. 그죠? 인출은 40밖에 안 걸려요. 그럼 인출에 40 걸리는 고 실행은 60 걸리는데 인출이 40이 딱 됐다 그래서 인출된 데이터를 실행으로 넘겨버리면 명령어 1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명령어 2가 실행으로 넘어와 버리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박살나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개 중에 하나 박살납니다. 왜? 여기 실행을 막 하고 있는데 이쪽 데이터가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결과가 뒤죽박죽 되겠죠. 엉망진창 되겠죠. 네, 여기가 지금 같은 라인이잖아요. 같은 라인. 그 위에 그림으로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명령어가 인출돼서 실행 단계에서 막 실행을 하고 있어. 실행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명령어가 인출되는데 인출이 됐더니 40밖에 안 걸렸어요. 40밖에 안 걸리고 끝났어, 인출이. 근데 여전히 명령어 1은 여기서 실행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명령어 2가 넘어와 버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가장 긴 단계, 가장 긴 사이클에 맞춰서 전체가 그 사이클에 맞춰서 실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효율적 저하가 된다. 해결책은 파이프라이닝 단계 수를 증가시켜서 각 단계 처리 시간을 동일하게 만들면 된다. 그 단계 수를 늘리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를 많이 씁니다. 만호책에서는 3단계, 4단계가 같이 나오죠. 인출, 디코드, 실행 이렇게 나오죠. 여기 4단계가 나왔네요. 네. 뭐 그림이 이렇게 가로로 돼도 되고 세로로 돼도 되고 본인이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패치돼서 디코드 되는 동안 두 번째 명령어가 패치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가 패치되는 동안 두 번째 명령어는 디코드 되고 세 번째는 오퍼랜드를 패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되는데, 이거 총 단계 수는 명령어가, 만약에 지금 명령어 6개라 그러면, 6개. 그러면, 몇 클럭이 필요한지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게, 여러분 뭐 수식을 외워도 되는데요. 지금 4단계잖아요, 4단계. 이렇게 4단계. 그러면 명령어가 6개다. 그러면, 6 번째 명령어가 패치되는 게 6클럭, 여기 5에서 6 사이. 그리고 여기서 4개 세면 돼요. 자, 5에서 패치가 돼서, 그죠? 6, 7, 8, 9. 이렇게 하면 9에서 끝난다. 이게 그래서 뭐가 있나요? 아유, 수식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있잖아요. 명령어 수하고 파이프라인 수하고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전체 실행 시간은 파이프라인 단계 4단계 더하기 명령어 6개 빼기 1 이렇게 해서 그러면 9단계 되죠? 자,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파이프라인 되지 않는 경우 명령어 실행 시간은 곱하면 됩니다. 명령어 6개고요. 그러면 하나당 4단계. 그죠? 그러니까 4단계를 1번이 4단계 끝나면 2번이 4단계, 3번이 4단계. 이렇게 파이프라인 없을 때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명령 6개니까 6, 4,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속도 향상이 이렇게 된다. 자, 여기는 원래 여기가 n이에요. 논 파이프라인. 1이 아니고 n이에요. 맞지? 자, 논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 만호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프라인 썼을 때 속도 향상 분의 파이프라인이 없을 때 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향상 속도가 나오죠. 당연히 밑에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좋네요. 4단계인데 파이프라인 클럭 속도는 1 나노세크다. 10개의 명령을 수행한다. 자, 그럼 4단계인데 10개의 명령어니까 파이프라인이 없을 때는 하나당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하는데 4 나노세크죠. 곱하기 명령어 10개니까 10 나노세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13 나노세크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13으로 나누면 3.8배, 0.8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태스크가 무한대라면 스피드업, 파이프라인 스피드업은 4에 가깝게 수렴하죠. 이렇게 쭉쭉쭉 4랑 가까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속도 향상은 4배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저하요인 어떤 명령어는 오퍼랜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지만 파이프라인의 하드웨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모든 명령어가 4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오,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내기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어가 오퍼랜드 인출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단계의 단순화 때문에 모든 명령어가 4단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의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게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분기 명령어가 실행되면 미리 인출하여 처리하던 명령어들이 무효화된다. 그쵸? 조건 분기가 존재하는 경우 지금 얘가 실행됐을 때 3번 명령이 실행됐을 때
명령 12로 점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딱 종료가 되니까 12번으로 점프하죠. 이렇게 됐을 때 요 앞에 있는 3개는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기 예측. 분기가 일어날 걸 예측하고 그에 따라 명령을 인출하는 확률적인 방법이다. 자, 이런 것들, 지연 분기. 뭐 이런 것들은 만호책을, 지금 요거는 이 책만 보시면 안 되고요. 만호책을 반드시 만호책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요걸 보셔야 합니다. 자, 분기명령 조건어가, 명령어가 사용될 조건 플래그. 부호, 제로냐, 캐리냐, X는 뭐지? 얘는 오버플로우고. 자, 동등 플래그, 오버플러그, X는 없네요. 써놓고 왜 안 올렸어? 인터럽트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다 나와있네요. 슈퍼스칼라는 몰라도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듀얼 코어 및 멀티 코어. 듀얼 코어는 CPU 안에 CPU가 2개란 얘기예요. CPU, 2개의 CPU 코어를 잘 있다. 코어드는 4개. 4개, 8개, 이렇게 있죠.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듀얼 코어가 쿼드 코어 나오고 나서 쿼드까지만 하죠.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서 그 위로 올리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한번 뒤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브루틴하고 RET라는 건 리턴입니다. 리턴. 자, 그러면 쭉 서브루틴 1으로 불렀어. 콜 서브루틴 1. 그럼 현재 PC 값이 211인데 서브루틴 1으로 갔어요. 1이 여기래요. 쭉 실행하다가 서브루틴 2로 갔어요. 2가 쭉 끝나면 다시 어디로? 261번지로 오죠. 쭉 하고 다시 점프해서 쭉 하고 다시 샥 와서 여기서 쭉 하고 리턴 해서 여기를 쫙 가서 쭉 하고 종료.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메모리 스택이잖아요. 메모리 스택은 네. 이게 지금 메모리 스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예를 들어 999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증가되면 998, 997 이렇게 되죠. 그럼 메모리 스택을 쓸 때는 SP 값이 데이터를 넣고 감소. 그럼 제가 아까 잘못했네요. 제가 플러스라고 했는데 메모리 스택이면 감소. 명령어 형식 왜 이렇게 많지 얘가? PPT 몇 장이 이거? 반밖에 안 했네? 네, 명령어 형식은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 그 다음에 다음 명령어의 주소. 이거 PC죠 뭐. 연산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이렇게 오퍼랜드 2개 쓰는 거는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기본 만호책에 8비트 컴퓨터가 나오면, 아니 16비트 컴퓨터가 나오면 16비트 컴퓨터를 기본으로 나와서 여기 주소 12비트, 그 다음에 오피코드 3비트, 이거 1비트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바뀔 수도 있어요. 오피코드 2비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요. 그거 안 바뀌면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연산 코드 필드 길이. 연산 코드 필드 길이는 연산 명령어가 몇 개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연산 명령어가 8개다. 그러면 3비트. 16개다. 그러면 4비트. 32개다. 그럼 5비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 구조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명령어가 8개다 이렇게 안 하고 명령어가 12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해요? 4비트의 OP 코드가 필요하죠? 직간접도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직간접도 그냥 직접 간접 이렇게 안 하고 거기다가 4가지 옵션을 둬서 직간접도 2비트를 쓰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퍼랜드는 주소가 오죠. 주소가 레지스터 번호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앞에 오퍼랜드 1은 레지스터 주소 번호, 2는 일반적인 주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괜찮네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같이 보시면 되고, 책이 없는 사람들은 PPT만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간 본 시험지를 보면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나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문제를 못 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내가 이제 지금 여러분 이것들은 기본서를 다 본 다음에 이야기예요. 기본서를 한 2번, 3번 정도 보면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다 설명할 수 있어. 그 정도 되면 아무 기본서나 갖다가 습득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쓸어 담는 거예요, 지식을. 컴퓨터 구조론, 컴퓨터 구조를 본다 그러면 쫙 쓸어 담고, 네트워크 본다, 쓸어 담고, 운영체제 본다, 쓸어 담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 개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아야 이제 시험을 보실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처럼 생뚱맞게 불필요한 조건들을 막 자글자글 써가지고 문제를 굳이 그렇게 길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온갖 조건을 불필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 써놓는 거야. 클레임 못 걸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1주소, 2주소, 3주소가 있는데 1주소는 묵시적인 add x 이러면 ac하고 x하고 더해 뭐 그냥 이런 거예요. 레지스터가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산. 2주소는 그냥 이렇게 앞쪽이 목적지가 되고 나머지는 같지도 않은 이런 연산. 3주소는 목적지하고 오퍼랜드 2개가 같이 써 있는 연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좋은 말이죠. 묵시적으로. 서술형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요. 서술형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을 여러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어. 채점자들이 원하는 용어. 자, 1주소 명령은 얘는 이렇게 돼 있다. 2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 3주소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레지스터에 지금 전부 다 옮겨놓고 아니네요. 네. 하여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얘도 읽어보시면 되고, 얘도 읽어보시면 된다.
자, 명령의 길이가 증가하고 해독 과정이 복잡해진다.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계시면 혹시나 1주수, 2주수, 3주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깔끔하게 풀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외워서 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만. 네, 요거 외우십시오.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제한된 수의 명령어 비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오퍼랜드의 주소를 결정하도록 해주며 더 큰 용량의 기억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EA, AR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직접 주소 방식 가장 일반적이죠. 얘가 주소가 돼서 여기가 A죠. 주소로 볼 때 유유주소니까 유유주소에 가서 찾는다. 이거 만화책에 다 나옵니다.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는 450번지. 그죠? 현재 450번지면 점프했다는 얘기네요. 449번지가 없는 거 보니까. 그 449번지로 점프하는 명령어가 없죠? 대충 그랬다는 얘기죠. 그냥 풀면 되고. 직접 주소 지정에 사용될 수 있는 기억장치 용량은 얼마냐? 11비트잖아요. 이게 11비트. 2048. 그러니까 이게 11비트라는 얘기니까 메모리의 방이 몇 개? 2048개. 그런데 명령 길이가 16비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바이트. 방은 몇 개? 2048개. 그러니까 4096바이트. 방 하나당 2바이트 때 2바이트짜리가 2048개 있으니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메모리 전체 용량이 나오죠. 전체 용량은 4096바이트다. 간접 주소 방식은 이 주소가 얘예요. A번지에 가면 여기 있는 값을 주소로 해서 간접 주소죠. 이거 보세요. 이건 만호에서 다 한 거니까. 네, 이렇게 간접 비트가 여기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고, 만호에서는 앞에 있었고 여기는 뒤에 있었고. 이거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컴퓨터를 간접 주소를 가운데 넣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고, 만호처럼 앞에 넣어야 되겠다. 그럼 제일 앞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주소 필드가 172라고 되어 있을 때요. 유유주소는 얼마냐? 172에 가면 있는 주소가 유유주소가 되죠. 그리고 그림이 있어야지. 그림 2-24 아까 그 그림인가 보네. 자, 172번지에 가면 202번지가 있대. 그럼 202가 실제 주소가 되고 202에 갔더니 3256이 있대. 요게 데이터가 되겠죠. 이 명령어에 의해 주소 지정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은 얼마냐? 뭐래?
이게 24인가요? 이게 2바이트. 기억장치 폭이 2바이트라도 폭? 폭이 2바이트인데? 보세요. 이건 왜 이러냐면, 원래 16비트짜리 명령어를 읽어오면 OP 코드가 있고 여기가 주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OP 코드 빼고 나머지가 주소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2에 12승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앞에가 4비트라면. 그런데 간접 주소를 찍으면 자 750번지에 있는 애가 실제 주소야 이런 얘기죠. 여기 750이라는 애가 있으면 750번지에 가면 실제 주소가 있대. 근데 이게 지금 폭이 16비트잖아. 이거 전체가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2에 16승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16비트 전체가 주소가 된다면 이런 얘기인데 16비트 전체가 주소가 되면 2에 16승계에 방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에 16승계의 방이 있는데 방 하나당 아까 보면 2바이트 그죠? 그래서 총 이렇게 된다. 이게 18승 바이트가 되죠? 이게 18수 바이트. 맞나? 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좀, 근데 조금 여기가 뭐가 안 맞네요. 자, 이게 16승 하면, 네. 64 곱하기 2 하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묵시적 주소는 그냥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하면 그냥 어디 거를 하라고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즉시라고도 하고 즉시라고도 하는데 그냥 여기 뒤가 주소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로 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이 명령어가 450번째 있는 명령어다. 그럼 이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유효 주소는 450이 되는 거예요. 없다고 표현되어 있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볼까요? 정확히 모르겠네. 자, 레지스터 주소 방식은 주소가 레지스터에 있는 경우죠. 그럼 주소가 R1, R2 뭐 이렇게 되겠죠. 레지스터 간접은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주소로 하는 그 얘기고요. 변이 방식은 더하면 되죠. 상대 주소 지정 PC 더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인덱스 주소 지정 인덱스 더하기 베이스 더하기 쭉 읽어보세요. 내용이 너무 많네. 챕터가 적다 했어요. 챕터가 이 PPT가 7개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챕터가 적네. 그랬더니 내용이 그냥
네, 여기는, 뭐야, 이거. 네, 갑자기 끝나네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주소 지정 방식까지. 이거는 주소 지정 방식은 그냥 외우셔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우고 지금 이 PPT가 좋은 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실어놔서 보기 좋네요. 네. 자, 얘가 생능 컴퓨터 구조론이에요. 네, 공부 다 되셨으면 이 책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네, 뭐 책을 다 살 수는 없고 기본서만 사시고요. 나머지는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못했네요. 지금 학원처럼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PPT를 만들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문제 스캔 떠서 다시 PPT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실어놓은 PPT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컴구는 PPT 다 잘라서 제가 만들어서 했던 거고 그 PDF가 있어서 잘라서 했던 거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기출문제는 네, 왜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19년도 거는 했고 18년도, 17년도 한 요렇게 3개년 정도 많으면 한 5년 정도 14, 15 근데 이제 막 예전에 그 문제 많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하기가 조금 그래요. 답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제 문제형이 지금처럼 좀 네, 좋은 문제로 좀 바뀐 후에 나온 문제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열공하세요. 항상 잠잘 때는 뿌듯하게 그죠? 칭찬하고 아침에 칭찬하고 저녁에 칭찬하고 점심 먹고 칭찬하고 낮잠을 살짝 자고 나서도 칭찬하고 힘내시고 합격하면 합격을 해야죠. 네. 열공하세요.